천천히 할게요. 빨리 하면 또 니들 대가리가 터지니까. 뭐 빨리 하는 거 좋지 않아요? 내 혀도 그걸 못 따라가고요. 네, 좀 발음 안 돼. 빡규. 자,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데요.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하고 소시르하고의 장단점이란다. 대조 좀 해봅시다.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뭐래?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 은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 뭐가 먼저다란 소리예요? 언어가 먼저다란 소리죠. 그렇죠. 여기는 언어가 먼저다. 언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현실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소시르는 뭐래요? 반면 소시르는 뭐래? 언어가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을 했대요. 오히려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서 현실을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랍니다. 뭔 개소리죠? 모르죠? 뒤를 봐야 돼요.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무슨 체계다? 기호 체계다.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자의적인 체계. 자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지 마음대로란 소리예요. 자의적인 것. 스스로 자자에 의해 스스로 지 마음대로 붙인 거라고. 기호란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를 이르는데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집니다. 즉 여기서 요건데 이게 소시르 얘기예요. 지금 기호 기호 있죠. 기호는 뭐랑 뭐? 기표와 기의야. 그러면 이제 기표랑 기의가 뭔지 또 누가 알려줄 거야? 우리 소시르가 씌우려 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봐봐.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래요. 기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소리 있죠, 말소리. 말소리가 기표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필이죠. 분필이라는 그 말소리가 기표야, 기의야? 기표. 그렇죠. 기표인 거죠. 그래서 요 기표가 지칭하는 말소리. 그럼 기의는요? 기의는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른다. 물건 자체를 기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예요? 분필. 분필이죠. 분필이라고 너가 부르죠. 하지만 이것 자체, 이 자체를 기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의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기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기의가 그 존재 자체, 어디 뭔가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얘가 물건 그 자체? 물질 그 자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의는 어딜 가나 존재를 하지만 기표는 나라에 따라서 다 어떨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기표, 기의가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 그렇죠. 이 특정 기의에다가 우리는 나무라고 기표를 박은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 기의에다가 뭐라고 기표를 박은 거야? 트리라고 박은 거야. 프랑스에서는 몰라 나도. 뭐 어쨌든 뭐 있겠죠. 응.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어? 아, 진짜 더럽게 기네, 개빡치게.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아니거든? 맞네. 맞는데 지금? 어쩌란 거야? 여기죠? 예컨대 여기부터 하면 되죠? 그래, 말 존나 잘 듣네. 자, 예컨대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 그렇죠? 발음이죠? 산이라는 거는요, 산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호, 이제 이해되죠? 여기 가다, 야, 저거, 뭐, 뽀록 튀어나왔다? 저게 뭐야? 저거가 기의죠? 저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래? 기표 뭐라고 붙일래? 산이라고 붙인 거야. 미국 애들은 거기다가 뭐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마운틴, 중국에서는 외선? 중국어 없냐? 여기에 악센트 들어오는. 저요. 해봐. 산. 진짜로? 그 진짜로? 진짜로? 네. 산 이거라고? 산. 이친이 산시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산이랑 이산이랑 뭐가 달라? 한자가 다르다. 이친이 사는 그 일본어 아니야? 씨발 그러네. 대박. 아 창피해. 뭐예요, 쌤? 얼굴 내가 다 빨개. 난 국어 선생이잖아. 몰라도 되지. 그래도 이치. 중국어는 뭐지? 중국어 뭐요? 1, 2, 3, 4가? 2, 2, 3, 4. 아 맞아. 중국인이네요. 뭐라고요? 왜요? 같이 해. 어쨌든 간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보면은 뭐야? 소시르에 따르면은 기표와 기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거 이해가 돼요? 네. 왜 자의적이야? 그냥 마음대로 쳐 박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기표와 기의는 어떻다? 필연적이다. 맞아, 자의적이다. 필연적인 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소리인데, 필연적이라면요, 전 세계가 공통된 언어를 쓰고 있을 겁니다. 그쵸? 왜? 이 기회에다가 나무라고 했으면, 그게 필연적이면, 미국 가서도 나무고, 어디 아프리카 가서도 나무라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 그치? 네. 그래서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이것도 좀 추가를 해주실까요? 그럼 결국 뭐야? 그렇게 기표와 기의는 자의적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사회적 약속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그 집단 안에서만 쓰이고 있는다는 소리예요. 한국에서 나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만 나무라고 하고 중국 가서는 나무가 산이에요? 뭐라고 할 거고, 일본 가서도 뭐라고 할 거고, 뭐 틀이라고 하고 뭘 하겠지. 그래서 언어는 뭐다?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에는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들은 뭐라고 했어? 언어가 현실 세계를 나타낸다. 근데 소시르는 아니, 지 마음대로 박은 것이지 현실 세계 자체를 묘사하는 건 아니라고. 언어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게 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 네.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롤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게 이번 연도 수특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랑그 파롤이. 네, 근데 고2에 처박아 놨는데, 자 보시면 랑그란 뭐래요? 언어가 갖춘 추상적인 체계고, 파롤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다 라고 하는데요. 소시르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말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자역받는다고 주장한다. 여기 있죠? 소시르부터 주장한다까지. 그러니까 랑그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파는? 네, 랑그 안에 파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가 뭐예요?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회적 체계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어의 사회적 체계. 웃어? 그게 아니라 아니 쌤 눈 동그랑땡이 너무 웃겼어요. 그럼 네모나게 떠? 아니 하세요. 랑그 안에 파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랑그가 쉽게 얘기하면요, 랑그는 사회적이고요, 파롤은 개인적입니다. 즉 우리가 한국말 쓰는 이유는 뭐예요? 랑그라는 한국 울타리에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지역적으로 가볼까요? 너네 사투리 써 안 써? 안 왜? 사투리 안 쓰는 랑그에 살고 있으니까. 너네 언어 생활은
랑그에 종속되어 있다는 소리야. 너가 만약에 경상도, 부산, 울산에서 살았으면은 그쪽 랑그에 의해서 너는 사투리가 나올 거야. 그게 8월이라는 거야. 대충 알겠어요? 네. 그럼 계속 읽어 나갈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뿔긋뿔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네. 닥치고 레드겠지. 결국 이게 뭐야?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의 랑그에 맞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봐봐. 은교가 입고 있는 저 노란색, 그 다음에 채원이가 가지고 있는 모자의 노란색, 그 다음에 네 과자 노란색, 저기 노란색이 다 똑같아? 저거는 지금 어때요? 이거는 조금 누리끼리한 거고, 저거는 조금 뭐라 해야 되죠? 뭐 그런 식이고, 저거는 연한 노란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단 말이야, 노란색이. 근데 미국인이 봤을 때는 옐로우. 그냥 퍼킹 옐로우예요. 그게 다 뭐 때문이다? 랑그 때문이다. 쭉.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래? 그래서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체계에 맞춰 발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내가 내 뜻대로 말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랑그에 의해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라고. 즉 8월이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랑그에 종속되어 있다. 하지만 소시르는 이 얘기죠. 하지만 소시르는 발화의 진정한 주체는 랑그다. 그래서 소시르는 언어학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고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소리다.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 그러니까 언어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 우리의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같은 것도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다. 왜?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죠? 다 이해됐죠? 응. 나다. 네, 이제 다음입니다. 이번엔 누가 나와요? 비트겐슈타인. 비트겐슈타인이 내가 수능 볼 때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우와. 11년도에 2012 학년도 수능. 제외하니까 어떠세요? 똑같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됩니까? 왜냐면 쌤은 93년생이시니까요. 맞으셨어요? 뭐 임마? 맞으셨어요? 나이 때 96점이었나 97점이었나 딱 1등급 컷이었거든요. 딱 컷이었어. 듣기 1점짜리 하나 틀리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 하나 틀렸나 3점짜리 하나 틀렸나 기억이 안 나. 듣기도 있어요? 네, 50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와. 언어 영역 몰라. 듣기 5문제. 이렇게 빠지면 안 돼. 뭐 어쨌든 그랬다. 자, 이번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씨부리나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뭐래?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삶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유사하게 존재한대요. 이거 랑그 8호라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네. 계속 읽어봅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한다. 왜 제시했을까? 뭐 그렇대요. 했대요.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을 한대요. 예시를 하죠. 가령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여기까지 다행히 딱 나오네. 빨강이라는 의미를 배운다는 것은 사전에 실려있는 추상적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간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 필요한 빨간색을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랍니다. 이해돼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강이라는 단어로 의미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눈으로 보고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강 이러면 사전적으로 딱 했어도 뭐 빛의 파장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빨강으로 했냐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야. 아, 저게 빨간색. 그렇지. 야, 노란 개나리꽃 한번 찾아볼래? 노란 개나리꽃 한번 따와봐. 이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구나 하고 노란색이란 걸 안다는 거지.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이제 걸음마 처하고 있는데 노란색 빨간색 구분해봐 이러면은 이게 노란색 이게 빨간색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막 사과는 빨간색, 개나리는 노란색 이러면서 빨간과 노랑을 알아낸다는 소리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를 게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예컨대 예시를 몇 개를 쳐대는 거야. 이거. 근데 예시 없었으면 우리 이해 못합니다.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땅 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뭐야? 게임의 규칙은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규칙은 원활하게.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언어가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람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얘기하면 게임의 규칙은 게임을 잘 즐기기 위한 거죠. 언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규칙이 곧 뭐다? 언어고 게임 플레이가 뭐다? 삶의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 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한대요. 왜냐? 사람이라는 건 다 주관적으로 다 있어요. 크다, 작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봤을 때 나는 은규가 나한테 크거든요. 강현이한테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한테 은규 왜 이렇게 너 요즘 왜 이렇게 크냐? 근데 강현이는 저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모호하다라는 거. 근데 이런 표현이 없다면 뭐래?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 그러니까 아예 이게 없으면 말 자체를 못 한다고요. 작다 크다가 없으면 어떡한다네. 야, 와 말 자체 못해. 수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왜? 뭔가 삶을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숙제 왜 안 했어?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저 이거 말로 하기가 어쩌다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하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지.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기억을 못 한 거에서 그러다 보니 안 한 거지. 의지조차 없었으니까.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여기가 핵심이겠네요. 따라서가 나왔으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으며 높은 수준의 명확성은 오히려 융통성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요게 장점. 너무 또 막 이것저것 다 따지면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 이거는 오히려 걱정거리라고 해야 되나? 단점이라고 하자 그냥.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단점이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모호성이 좋을 때도 있다. 이과들이 들으면은 기가 찰 노릇이죠. 왜요? 이과들은 무조건 정확해야 되거든요. 계산 딱 나와야지.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나 얼만큼 사랑해, 뭐 밤하늘의 별을 따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해. 그건 뭐야, 어깨 따줄 건데 이지랄 치는 게 얘네예요.
어떻게 따줄 건데가 얘네고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그만큼이구나가 이거고요. 틀에 갇혀 있어 이과는. 그렇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과네요? 은근 이거잖아요. 에이 저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뭔 소리인지 알아요? 전통적으로는 나무라고 하면은 얘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야, 은행나무랑 대나무 놓고 봐봐. 공통점이 있어? 나무야. 그게 어떻게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라는 아예 말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냥 너가 원시인이야. 우우 거리구나. 근데 이제 은행나무 봐. 그 다음에 벚꽃나무 봐. 얘네 둘은 비슷해? 땅에서 일단은 자라잖아요. 벚꽃나무 비슷하죠? 보니까 이게 그래도 막 표면 거칠거칠하고 막 하늘에 나는 거 해. 그러다가 옆에 보고 대나무 봤어. 그럼 이 새끼 뭐라고 할 건데? 땅에서 자라잖아요. 근데 표면이 매끌매끌하잖아. 이렇게 잎도 있는데 그거를 나뭇가지도 잎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가 추출된 거지. 그래서 이제 대나무도 나무로 인정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언어는 이랬지만 이제 뭐래?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가? 언어라는 거는. 오케이? 네. 야, 감자, 고구마, 당근 얘네의 공통점이 뭐야? 구황작물. 그치? 그런 것들을 왜 구황작물이라 부르는 거야? 아무래도 구황작물이니까. 뿌리의 영양분을 저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장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애들을 우리는 구황작물이라 얘기를 하겠다. 왜 이렇게 오랑우탄들이 많냐, 학원에. 어이구. 나중에 거물도 부시겠어. 하지만 우리의 버킹 비트겐슈타인은 뭘 했다?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인지, 그건 얘는 뭐야? 공통 요소를 추출한 게 아니라 사용하고 적용 사례들의 공통 요소라는 거예요. 얘는 일단 써보는 거야. 빨강이란 걸 배울 때 우린 뭐야? 야, 빨간 사과, 빨간 토마토, 그 다음에 빨간 너의 피. 그러면 뭐야? 이걸 보다 보니까 빨간색이 이 빨간색이구나 하는 거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맞물려 있어서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소시랑 비교했을 때 자의적인 거는 얘도 인정한 거네요. 요즘은 뭐라 했더라? 기억난다. 이건 자의적이란 거죠? 언어는 역시 자의적이다. 네. 이거 끝까지 그냥 이어버리자. 어려야 한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언어는 정해진 게 아니다. 네. 자의적이다.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소실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얘랑 똑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거다. 근데 이제 사회적 틀 안에서 우리가 지배되고 종속되어 있냐가 소시로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가 더 정교해진다라고 본 겁니다. 작다 크다 모호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씀으로써 데이터가 쌓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작다, 이 정도는 크다, 아니면 그 중간에 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언어는 규칙이고 그 규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알겠나요? 네. 인문 철학이라 철학적인 거라서 거의 내용성을 밖에 없습니다.